네,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각 캠프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 분석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두 후보의 행보를 좀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먼저 텃밭인 호남으로 향했는데요.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고 대중경제론을 쓸 만큼 경제에 박식했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불죠? 제가 거시기 하면 해불자 한번 해주세요.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단어가 귀에 딱 꽂힙니다. 거시기 해불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들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거시기 하니까 예전에 영화 황산벌이라고 거기서 이제 거시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호남에 갔으니까 지역에 사투리를 쓰는 게 아마 친근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마 김대중 대통령 물론 이제 호남에 갔으니까 아마 당연히 DJ 정신 얘기도 할 텐데요.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IMF 경제 위기였거든요. 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중 경제론 얘기했었고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위기에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어쨌든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후보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위기, 경제, 그다음에 통합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은 뭐 남녀 간, 약간 남북 간, 중국 간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와 전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이제 다음 정부 간에 어찌 보면 약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상반대되는 이미지로 통합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행보도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후보 사흘 만에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과 우리 경북인께서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을 이번 대선에서 강력히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벌써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도 받고 또 개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정치 신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 한 번 더 허용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내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기초가 다 허물어질 판입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늘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에 대구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에 박 전 대통령 퇴원 후에 살게 될 대구 달성군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보수 표심 다지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만 작년 9월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했을 때 또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엔 어떨지도 궁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내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생가를 가게 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곧 대구 달성으로 와서 새로운 이제 터전을 마련한다고 하기 때문에 TK 가서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분들께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지난 9월에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갔을 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이제 일방적으로 태극기 부대의 강경 이제 보수 세력들이 주도했던 굉장히 의도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지 한참 지났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지금 표차 지지율 차를 늘려가면서 자신 선거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TK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좀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지지율 격차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흠모하고 좋아하시는 많은 유권자분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더 밀어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더 강력한 동기의식을 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과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두 후보의 유세 장면들 저희가 화면으로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유심히 보신 시청자분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두 후보 다 본인의 텃밭 지역을 이 첫 번째 주말을 앞두고 방문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각 당의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양복을 입었다, 당의 점퍼를 입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뭐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텃밭을 가서는 당에 해당되는 점퍼를 입었단 말입니다. 뭐 두 분이 우연하게 그 전에 안 입다가 텃밭에 갔으니까 입으니까 마치 예. 이제 서로 뭐 짠 것처럼 보이는데 뭐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그 운동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좀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텃밭이라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뭐 소구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걸 뭐 의도적으로 뭐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좀 혼자 좀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서 별도의 복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가면 이 당의 소속인 게 좀 자랑스럽고 저 지역을 가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을 가면 이 당의 소속인 거를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를 좀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뭐 깊은 계산이 있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을 이제 유세를 했을 때 송파 지역에 와서 저도 후보를 직접 만나서 같이 유세를 해봤는데요. 그때는 또 정장을 입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송파, 뭐 쪽 서초 가는데 사실 그게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나치게 우리가 당 점퍼를 입는 지역과 어떤 의미, 그다음에 또 정장을 입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굳이 끄집어낼 필요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게 어떤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 가서도 당 점퍼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모습은 제가 볼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당 점퍼가 아닌 양복을 입는 것은 그때 당시 같이 집중 유세를 할 때는 많은 그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중에 후보가 좀 도드라지려면 사실은 당 점퍼를 안 입는 게 화면상으로 도드라지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래를 좀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편 유승민 의원 대선 경선 후에 두문불출하다가 어제 윤석열 후보와 전격적인 회동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직책도 없이 돕겠다 이렇게 원팀 결성을 약속을 했는데 유 전 의원의 지지 행보 중도층 표심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선거 막바지인데 원팀을 이제 완성해 가는 단계로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선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 고문을 맡아서 이제는 대구에 가서 직접 같이 원팀으로서 유세도 같이 참여했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변수가 유승민 후보였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어제 전격적 회동을 하면서 배구종군의 심정으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계기가 됐던 게 우리 현근택 대변인 계십니다만 민주당 측에서 자꾸 유승민 의원을 위해서 구애 작전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는 민주당 쪽에서 무슨 뭐 총리니 무슨 뭐 이런 장관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침묵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히려 깔끔하게 나는 민주당과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저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만남으로
그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원팀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체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세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팀 구성한 거야 당연히 잘한 건데 그걸 뭐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게 과한 것 됐다는 같고 거죠. 왜냐하면 그냥 뭐 통합정부 구성에서 그냥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원래 당연히 합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본인도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지금 홍준표 의원도 합류는 했지만 특별히 존재감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신천지에 대해서도 아이고 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지 뭐 민주당이 뭐 장관 준다 해서 갔다. 그건 제가 보기에 그냥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이 논쟁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광주 지역에서는 꽤 큰 관심사고 논란거리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역 유세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고 민주당의 해명 이후에 이 점점 더 이 불씨가 또 커지고 확전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윤석열 캠프, 경선 캠프의 비전 전략실장을 할 때도 이 광주 지역에 가장 많은 그 원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광주 쇼핑몰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요. 아마 그것을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광주 쇼핑몰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일부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부 이제 그 민주당에 있는 그 당직자분들이나 지금 민주당의 시장이 지금 광주광역시를 지금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 계속 거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광주광역시 정도의 크기에서 인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크기에서 복합 쇼핑몰이 없는 도시가 사실 광주밖에 없는 게 예. 맞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도시에 다 그 복합 쇼핑몰이 있지만 그 쇼핑몰이 들어섰다고 그래서 자영업자나 무슨 중소상공인들 생태계가 뭐 무너지거나 이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광주가 좀 지나치게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좀 관념론에 좀 빠져서 지나치게 이 부분을 광주 시민의 좀 그 염원과 소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걸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다라는 보도들도 연이어 나오고 민주당의 반대라기보다는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전임 시장 때 이제 추진했던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그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그거를 스타필드 지금 이제 여러 군데 하남이라든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크게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시장 바뀌면서 이제 좌초됐던 것 같은데 이거를 자꾸 이제 뭐 광주에 민주당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성이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였거든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를 대선 후보가 공약한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SOC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문화센터라든지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기업의 복합 쇼핑몰을 짓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가 해야 될 얘기냐.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지역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특성은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이 아니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뭐 광주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있다. 그 전에 시장도 사실은 민주당 시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안철수 쪽 그분이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민주당이 반대해서 뭐 이런다기보다는 네. 뭐 저도 아마 여론조사는 봤습니다. 결과들을 보니까 뭐 찬성 여론도 있습니다. 20대, 30대는 특히 높은 것 같고요. 그것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광주 특히 이제 아마 그 시장 전통시장 앞에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저는 뭐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라고 보는데 대선 후보가 민간 기업의 복합 쇼핑몰 짓는 거를 공약으로 얘기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도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선거전에서는 의례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은 또 유독 비호감 대선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 피로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글쎄 두 분께 다 질문 드릴 것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너무 도를
넘어섰다. 예. 이런 네거티브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막바지에 갈수록 네거티브는 드세지죠.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 생태땅 패라가마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패배가 좀 길어지는 쪽에서 네거티브를 더 극성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것부터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일일이 뭐 저희들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와서 민주당 쪽에서 발끈했던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이 몸동작, 어퍼컷 동작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세상에 그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자들 환호에 화답하고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 몸동작으로 사는 게 이게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무슨 때리겠다, 뭐 보복 정치를 하겠다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2002년에 대한민국을 온통 환호와 감격에 도가져 그렇게 했던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히데크 감독이 그 골세리머니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리라고 하나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환호에 화답하는 것이고 다음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 넣는 거거든요. 지지자들 앞에서 유세하는데 그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마치 보복 정치다, 뭐 누구를 뭐 적폐 수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과도한 그 네거티브 중에 네거티브 제가 볼 땐 도덕이 재발절이지 않나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 중에서 정말 황망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아마 뭐 정치 보복 프레임이 파시스트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 무솔리니, 심지어 소련의 공산주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하던 분이 대선 나온 것도 참 의아한데 대선 후보 나가는 분이 검찰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라 말아라라고 지침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정치 보복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보복하겠다고 한 것이냐 얘기했더니 그거는 전체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뒤집어 씌우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 정부가 계속 다 어찌 보면 뭐 오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부 수립 74년 됐는데 민주당 15년입니다. 60년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했어요. 근데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북풍, 예. 공산주의. 김대중 대통령도 빨갱이라고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마찬가지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좀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어찌 보면 될 것 같을 때 꼭 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민주당 보고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할 수 있죠?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굉장히 뭐 어퍼컷도 하고 선거에서 요새 아마 삐를 받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하던 얘기들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심하다. 선을 넘었다.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뭐 윤석열 후보 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파시스트, 공산주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선거 과정에 나올 수 없는 얘기다. 저는 사과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19일 남았는데 또 어떤 수위의 표현들, 행동들이 나오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큽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좀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가지 여론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첫 번째는 지상파 3사의 공동 여론조사 다자구도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는데 오차범위 내로 형성된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론조사가 준비가 돼 있죠. 이번에는 오늘 나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는 조금 전에 있었던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보다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은 벌어져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두 여론조사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저 두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하나는 오차범위 내려 있고 하나는 뭐 오차범위 밖에 있지만 지금 추세는 중요하지만 추세는 좀 이제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저희도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아마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건 단일화 이슈였던 것 같고 단일화 이슈에서 윤석열 후보와 아마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논의되다 보니까 저희 후보가 조금 이제 언론에서 조금 멀어진 게 아닌가 생각은 있는데 여론조사 저희들은 거의 보면은 뭐 30대 중반에 거의 이렇게 쭉 있었고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심한데 저는 뭐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은 뭐 잠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과격한 말들이 나오고 이러면 또 국민들이 보기에 좀 오만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여론조사 지지율이 커져갈수록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 필요 없다. 그 전에도 사실은 뭐 90% 이상이
대부분 이제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마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거의 아마 말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뭐 선거는 유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선거 이 여론조사 결과도 충분히 뭐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진폭이 거의 없이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결승점을 앞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튀어오를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에도 많은 기대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안감이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 지지율을 누가 먼저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었는데 안정적으로 40% 받는 게 아마 이번 선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몇 달째 이제 계속 횡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뭐 갑작스럽게 뭐 태세를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뭐 확 뭘 던진다든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오히려 위험해 보고요. 지금 아마 현대에서 갖고 있는 기본 기조, 정책, 유능함, 통합,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미래,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극복할 대통령 그 기조로 저는 뭐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사실 그런 데서 점점 뭐 비교되지 않겠는가. 또 토론회가 지금 3번 남았거든요. 예. 토론회도 아마 그런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미래 비전 제시하는 위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지표를 보신 김 실장께서는 송방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예상에 좀 진폭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진폭 계기가 있었어요. 뭐 실언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실수를 해가지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일주일 사이에 보여지는 큰 추이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는지 한계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고 있다는 이 추이가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한데 저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데 정권 교체에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항상 50% 넘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0% 밑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차이가 10% 정도 있는데 이 10% 정도의 차이의 괴리를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몰리고 있는 결집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미덥지 못하더라도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래도 윤석열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현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효과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 가 있었던 지지율이 빠져나가면서 아 그래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중도층의 전략적 선택과 중도층의 결심들이 이번 주 내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주말 중에 이제 장례 일정 마치고 유세 활동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잦은 사태론과 관련해서는 일축하고 완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안팎에서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도 이어지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이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권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나요? 예, 먼저 말씀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장례 거의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워딩을 봤어요. 동지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가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 사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안팎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론조사에 떨어지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답을 원하고 있거든요. 예. 대선 후보로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대선 후보가 답을 해달라.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다, 안 한다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오히려 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뭐 그냥 접어서 오시면 됩니다. 뭐 예우는 해드리겠습니다. 뭐 5년 후에 뭐 좋은 뭐 5년 후에 나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yes, no. 답을 빨리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낫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고 이랬으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답을 안 주면 나는 그냥 내 길 간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주말 재개하면서 본인의 의사, 국민의 힘이 안 받은 걸 알고 내 길 가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사를 밝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실은 장례 절차가 끝나면 다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의 또 국민의당 후보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일화 논의는 끝났다라고 지금 선언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예. 여전히 이번 주 초에 제안했던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 대변인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기싸움을 하면서 무슨 룰싸움까지 해가면서 사실 이 단일화 후보를 정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국민의당도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가서 안철수 후보와 같은 원팀에 대해서 끌어안아서 정권 교체의 열망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5년의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큰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주말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위한 안철수 후보의 지금의 그 상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번 주말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안철수 후보를 모시는 그런 모양새로 가서 국정 운영과 안철수 후보의 10년 동안 걸어왔던 어떤 새 정치에 대한 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존중해주고 평가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극적인 단일화의 어떤 아름다운 그 모양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